윤호중 원내대표는요, 올해 초과 세수 총 50조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7월 정부 예상보다 19조 원 정도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재부 세수 추계가 틀렸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기재부에서는요, 일단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은 송구하다. 그렇지만 과속, 고의적으로 추계를 적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다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 7월 추경 때 만약 19조 원 정도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면 좀 입장이 달랐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7월 달에 초과 세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거친다고 했다면 당시에 80%냐 90%냐 뭐 88%냐 100%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의 두세 달 동안의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88%로 정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시에 세수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았었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추경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이제 50조 원의 세수가 더 초과 세수가 거친 거고요.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원래는 한 10조 원 정도 더 거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19조 원이니까 이제 9조 원의 차익이 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방역지원금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재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돈을 갖다가 좀 아쉬운 소리 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뭐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보기엔 좀 너무 나간 주장 같고요. 다만 확인해야 될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상이 물론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뭐 1년 전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조차도 이 9조 원의 차익만큼이나 계산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9조 원이 더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재무나 세무 당국에서 예. 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 아니냐. 또 국회에서도 확인을 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19조 이상 늘어난 초과 세수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19조 원은 쓸 때가 다 정해져 있다. 절반 정도 한 7조 원 정도는 이제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되고요. 나머지 한 12조 정도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거고요. 여러 가지 유류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쓸 거고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당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남은 돈이 없다는 얘기고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그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애둘러서 좀 반대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과연 지난 4차례 지급 이후에 또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은 뒤에 있어야지 지금처럼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그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조 원 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더 거쳤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것을 정부가 알았다면 그러면 왜 빚을 내서 지난번 추경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 간의 문제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조정이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20조 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라는 것도 다 이미 보고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 혹은 당정관의 이 어떤 소통이란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정이 지금 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자, 사실 세수가 더 거쳤다는 것은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쥐어짜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책 어떤 고려나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이 더 거치는 상황을 그냥 방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좀 유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누가 당선되든 당선자가 그 이후에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꾸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 모든 분석들이 저희가 방금 전에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볼까 했었는데 조금 전 4시에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주로 해볼까 합니다. 의미와 배경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여론의 반응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조사 결과 TBS가 의뢰했고요. KSOY 조사를 했었는데 60.1%가 넘는 여론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여론도 좀 있었고요. 기재부도 좀 난색을 좀 표했고 이 후보가 결국 철회를 했네요. 어떤 배경일까요?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 면에서 사실 상당히 좀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책을 아젠다를 제시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아젠다가 논란만 일으키고 본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도력일까 아니면 뭐 돌파력이랄까 이런 추진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사실은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뭔가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기서 좀 내려놓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 플러스 유연성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연성이요? 다만 지금 국가 재정을 국민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국가를 걱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지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이 점에서 보면 사실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났을 때 그리고 누가 당선자가 되더라도 향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 여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사실상 철회라고 보는 시각이 아마 맞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론들의 분석은 뭐 사실상 철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제 발언이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전격적인 철회 잘한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요점은 뭐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인기가 내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별화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차별화의 목표가 뭐냐? 성공적 차별화여야 돼요. 즉, 이 차별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매금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장점이 부각돼야 되지 차별화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뭐냐? 추진력과 실행력이에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으면 이것이 당청정 후보가 정부와 청와대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서 결과를 내보냈다면 이 과정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결단력이 있네? 추진력이 있네? 이거는 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인데 저는 이게 성공적 차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차별화의 결과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 추진력과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는 싹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당청정의 분란이라고 하는 것만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여론조사했더니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안 좋더라. 반대하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 한두 달 걸려서 밀어붙였다고 칩시다. 밀어붙여가지고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재난지원금 주고도 지지율은 안 오르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처를 그대로 입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략적 후퇴를 지금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거둘 때 그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 소위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고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고 그 중심에 자신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좀 더 둘 필요가 있다. 차별화한다고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여러와 같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그런 점이 이번
소위 사실상 포기라고 얘기하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논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 이 부분으로부터 이재명 캠프가 이재명 선대위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요,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 뭐 손실보상금 이 정도 문제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뭐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뭐 안 된다면 반대하면 안 할게. 대신에 윤석열 후보 50조 원 들여가지고 소상공인 지원하자고 했으니까 50조 원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번 본 예산 심사 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뭔가를 하자. 그래서 뭔가 결과를 여야 합의로 도출해내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잃었던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민심을 다시 거꾸로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다가 다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새로운 탈출구, 출구 전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일단 먼저 합의하고 와라. 야당에서는 먼저 당정 간에 먼저 합의를 하러 와라. 이러면서 탈출구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단 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어떤 정책적 마인드나 제안 자체를 굽힌 것이니까 사실상 여러 어떤 재반 환경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고집을 그냥 내려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득이냐 실이냐 이거 사실 뭐 득실 문제를 따져볼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 지지층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사안도 이재명이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전에 내년 예산안을 짜는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간의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모든 책임 소재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업무를 이 재난지원금을 추진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인 이재명 후보만 사실은 추진력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남지 문재인 정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어떤 그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현 정권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서 또다시 마무리 수순에서 일을 벌리는 것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 그래서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현안이 한 가지 더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 사실은 지난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하자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두 분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두 당에게 어떤 좀 시너지를 보일 것인지 클지 작을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정당이 뭐 이를테면 꿈틀꿈틀하면서 통합하거나 갈라지거나 하면 어쨌든 거기서는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극대화되려면 이른바 시너지화를 이루려면 뭔가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뭔가 더 큰 에너지들이 생겨서 이 에너지가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결합했을 때 그게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상호 의원 말 맞다나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정책 노선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 노선의 차이도 없고 지지층도 거의 흡사한, 유사한 두 정당이 합쳐진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정치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정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필요할 때는 미성정당을 만들고 또 상황이 바뀌면 야, 우리는 하나다. 라는 식으로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 유권자를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저는 뭐 이런 대목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정치 행태의 모습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앞으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냉정한 관점, 평가를 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의미를 찾자면 굳이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어떻게 이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말로 이번 선거를 뭐 이를테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진영 간 극단의 어떤 선거 대결 구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도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이제 자성론이 나오는 것이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인데 지지율 격차를 아주 쉽게 빠른 시간 안에 5대5 정도로 좁힐 수 있는 가장 이 극약 처방은 극명한 대결 구도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까지 끌어들이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시작한다라는 점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이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의 시너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박 교수님.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은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거는 명분이 없죠. 명분에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뭐 비판을 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명분은 없지만 실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 지지율 판세에 조금이라도 틈새를 만들어서 지지율의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기대감을 키우려면 작은 여진이라도 계속 흔들어서 지지율을 흔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에 그것이 눈덩이 굴르듯이 불러나는 거지. 지금 이 상태가 한 1, 2주 더 연장이 되면 오히려 있는 눈덩이가 떨어져 나갈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여권이 뭐 고육주책 또 욕을 먹더라도 지금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이제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